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간으로 하루를 여는 신통방통의 윤태윤입니다. 자, 대장동 개발 의혹의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는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이 실명으로 등장했습니다. 여야는 이를 두고 서로 상대방 정권 사람들이라면서 책임 떠넘기기에 나섰고 당사자들은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면서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습니다. 먼저 50억 클럽의 명단을 공개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저 회계사의 녹취록과 복수의 제보에 의하면은 김만배, 유동규, 저 등의 대화에서 50억 원씩 주기로 한 6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녹취록에 50억 약속 그룹으로 언급된 분들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그분들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녹취록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그리고 홍모 씨입니다. 이분들 중에는 이미 받은 사람도 있고 약속을 했으나 대장동 게이트가 터져서 아직 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급하게 차용 증서를 써서 빌렸다고 위장을 했다가 다시 돌려줬다는 사람도 있고 빨리 달라고 재촉하는 사람도 있다는 추가 제보가 있습니다. 6명의 실명을 현직 의원이 공개를 했습니다. 실명이 거론된 50억 클럽 멤버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그다음에 곽상도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그리고 베일이 가려진 홍모 씨, 이렇게 6명이 지금 박수영 의원이 공개한 50억 클럽에 포함된 사람들입니다. 일단 실명이 공개된 건 처음이고 그래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할 텐데 당사자들은 최승현 기자님 일단 부인하고 있죠. 예,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뭐 근거 없는 폭로다, 뭐 유감스럽다, 뭐 황당하다, 뭐 이런 반응들인데. 네. 이제 뭐 사실은 SNS 등을 통해서 저 명단이 좀 암암리에 좀 돌았었죠. 저것을 이제 박수영 의원이 녹취록에서 자기가 확인을 했다면서 네. 이제 공식화 시킨 겁니다.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제 언론인으로 알려진 홍모 씨의 실명은 거론은 아직 안 한 상태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분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부인은 하고 있지만 지금 뭐 대표적으로 이제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가 그 아들이 퇴직금이나 그다음에 뭐 산재 위로금 등의 네. 명목으로 50억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서 이게 논란을 빚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박영수 전 특검 같은 경우에도 고문으로 있으면서 딸이 또 거기에서 화천대유에서 근무를 했었고 네. 또 이 아파트를 특혜 분양 받았다라는 이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분들이 이렇게 반발은 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혹시 받았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개연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당사자들 6명은 펄쩍 뛰고 있지만 사실 이들 중 상당수는 실명이 공개되기 전부터 거론이 됐던 인물들입니다. 어떤 식으로 거론됐었는지 화면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일단 권순일 전 대법관,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판결 전후로 김만배 씨와 수차례 만났다는 걸 이미 알려져 있고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또 활동했다는 내용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당시에 월 1,5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았다는 것까지 지금까지 공개가 됐죠. 그리고 박영수 전 특별검사 같은 경우에는 딸이 지금 또 특혜 의혹이 있고요. 그리고 일을 했다, 화천대유에서. 그래서 퇴직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데 퇴직금도 최소 5억 원 이상은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들 역시 화천대유로부터 100억 원을 받은 업자의 회사에서 근무를 했다라는 것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곽상도 의원 다들 잘 아시듯이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다라고 확인까지 된 상황입니다. 자, 명단의 신빙성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김여진이 보시기에는 신빙성 믿을만한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법조인 출신이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문제인데 저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최승현 기자께서 얘기한 대로 네. 일단 곽상도 의원이죠. 아직까지 곽상도 의원 아드님께서 실제로 50억을 받은 거 아니에요, 보면. 네. 그리고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는 지금 인척이 운영하는 그
분양 관련 업체한테 현금 100억이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실로 확인이 된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분양 대행업자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식으로 이게 어떤 분양 대행 수수료가 이게 한목의 뭉텅이로 가는 경우는 없다라고 해서 굉장히 특이한 지금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보면. 그러면 이 화천대유에서 뭉텅이 돈이 근거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쑥쑥 흘러간 것이 이미 확인된 게 몇 건이 있어요, 보면. 그리고 저중에 최소한 곽상도 의원 아들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사실관계로 확인이 네. 됐고, 그렇다고 한다면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 보면 사실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느냐,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장은민 변호사님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 그 폭로라고 할까요? 이걸 누가 했는지도 사실 짚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박수영 의원이 과거에 경기도에서 남경필 그렇습니다. 경기도지사일 때 부지사직을 해서 굉장히 정보와 인맥 그리고 이제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던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이 폭로의 뭐 대상자들은 이건 뭐 아주 근거 없다, 뭐 황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본인들은 의혹을 받는 상황인 거고 이게 녹취 같은 것을 아마 확보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수영 의원이 그거에 근거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 6명의 명단까지 실명을 공개를 한 것으로 보이고 뭐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무책임하다라는 게 이 당사자들의 해명이긴 하지만 사실 국회의원 지위에서 실명을 공개할 때는 상당히 엄중하게 그것을 크로스 체크도 했고 주변에 확인도 했을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본인이 이야기했을 때 그 무게감이라는 걸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이라는 점 이런 기타 등등의 사정과 지금 김경진 의원님 말씀 주셨다는 지금 실제로 뭉텅이 돈이 근거 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는 점 종합해 보면 이거는 좀 신빙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50억 클럽. 자, 정모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을 근거로 해서 지금 박수영 의원이 공개를 한 내용인데 김수민 평론가, 그러면 검찰 수사에도 이 로비 정황에 대해서는 수사가 또 시작되겠네요. 네, 이 부분이 사실 이게 어느 정도의 사실까지 드러난 건지는 불명확한 거죠. 좀 비유를 제가 들자면은 김경진 교사가 있고 김수민 반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 지금 교실을 비울 테니까 떠든 애들 있으면 이름 적어놔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수민 반장이 장윤미, 최승현 떠든 사람 이렇게 적었어요. 네. 돌아와서 선생님이 봤단 말이죠. 떠든 사람 적혀 있는 거. 근데 적혀 있는 건 사실인데 그들이 떠들었는지는 좀 알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어느 차원 정도의 일인지는 아직 불명확한 것이고, 근데 일단은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제 박수영 의원도 받은 사람, 네.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사람, 뭐 약속 받은 네.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근데 않습니까? 그게 진짜로 그랬는 건지 그렇다고 되어 있는 건지 예, 그게 전원으로 이렇게 흘러가가지고 누구 귀에 들어가고 입으로 나온 건지 이거는 좀 불확실한 면이 있고 네. 예,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가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여지가 있어서 박수영 의원 또 얘기를 할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은 이렇게까지 나온 이상은 혐의점이라고 했을 네. 때 혐의점을 그게 꼭 어떤 유죄의 단서 이렇게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혐의점이 있다면 이제 수사로 들어가는 데에서는 뭐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승희 기자, 그리고 화천대유 쪽에서는 이 명단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의혹의 당사자죠. 화천대유 측. 그쪽에서 사실 이 녹취록 얘기도 사실은 이게 녹취록이 존재한다라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의혹의 당사자들이 녹취록의 존재를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녹취록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정 회계사가 허위 과장 발언을 본인도 하고 그다음에 그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들에게 허위 과장 발언을 유도했다. 유도했다. 그것이 녹취가 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구에게 50억을 줬다. 내지는 줘야 한다. 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허위로 과장해서 할 수가 있을까? 그 부분이 참 궁금하고 어쨌든 본인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을 또 인정했다는 점에서 네. 이 부분은 또 앞으로도 검찰 수사에서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야 상황도 보겠는데 여야에서는 이들을 두고 6명을 두고 서로 상대방 정권 사람들이라면서 책임 떠넘기기에 나섰습니다. 여야의 의원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홍모 씨를 제외하고 다 박근혜 정부 때 군인들입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도 마찬가지고요. 박영수 특검도 박근혜 정부 때 임명한 특검이고요. 박상도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국회의원입니다. 김순환 박근혜 정부의 검찰총장이고요. 최재경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입니다. 그런데 왜 결론은 이재명이죠? 사실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소설 쓰고 시나리오 쓰고 이거는 명백한 정치 공세라고 말할 수 있고요. 박근혜 정부 때 임명한 사람들이니까 국힘 게이트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양반들 노무현 정부 때도 검사였고
김대중 정부에도 검사였고 이명박, 박근혜 다 요직에서 잘 나가는 검사들이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일개 운전기사에 불과하던 사람을 임명한 사람은 어떤 죄가 있을까요? 이거 이재명 게이트라고 말해도 할 말 없으실 겁니다. 자, 여야 서로 지금 책임 떠넘기기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명단을 보면 지금 김병욱 의원이 지적한 대로 야당도 사실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왜 야당의 의원이 이 실명을 공개했을지도 좀 궁금한데 어떤 목적을 갖고 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네. 일단 유동규 씨가 이 모든 그러니까 화천대유에 적게는 4천억, 많게는 1조대의 큰 이익을 몰아준 어떻게 보면 그 구조를 설계한 이 핵심이다 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유동규 씨를 배임죄를 포함해서 지금 구속을 했고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 본인은 유동규 씨가 측근이 아니라고 하지만 네. 매번 이게 공직에 당선될 때마다 유동규 씨를 임명했던 이 과정에 비추어 본다면 이건 누가 봐도 측근이거든요, 보면. 그러면 이 지금 4천억 내지 1조의 큰 돈이 어디로 갔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집중돼야 되고 수사의 어떤 규모랄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더 커져 나가야 되는데 그게 유동규 씨나 김만배 씨 정도 구속되고 만약에 끝난다고 한다면 사실은 수사의 동력이 적어질 것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저 50억씩 받은 것이 사실은 1조를 가지고 본다면 그리 크지 않은 문제긴 하지만 저런 부분도 동시에 수사가 되어야 된다고 야권에서 주장을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이 대선 직전에 이 판의 어떤 흐름에 있어서 뭔가 좀 더 원동력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걸 이제 처음에 박수영 의원이 폭로했을 때 저는 조금 의도가 보이는 것이 있는데 이제 주로 예전에 거론됐던 법조인들이 있고 눈에 띄는 것은 이제 최재경, 김수남 이 네. 현직 검찰들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국민의힘의 의도는 우리가 이들과 같은 편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준 것 같아요. 이들의 이름을 폭로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들과 같은 편이란 말이냐, 국민의힘 게이트냐라고 공을 던진 겁니다. 근데 이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선수의 경우는 이 공에 이제 병살타성 타구를 쳐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이제 다 박근혜 정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박영수 특검은 어쨌든 당시에 야권에서 물론 국민의당이 처음에 제안을 해가지고 임명이 된 거긴 하지만 형식상으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임명한 거지 그것을 가지고 뭐 여권 사람 그 당시 새누리당 쪽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게 덥석 쳐버린 거예요 그거를 여대야의 구도로. 그래서 병살타성 타구를 쳤는데 김의곤 의원이 그거를 2루에 던지지 않고 또 1루에 던지셨어요. 예, 2루에 던지는 게 전공법인데 저 같으면 사실은 이것은 뭐 여대야 문제를 떠나서 법조인 게이트의 혐의 이것이 가장 강력하다. 지금 우리가 이거를 뭐 전적으로 민주당 게이트다라고만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다 파보자는 건데 민주당이야말로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몰아붙이고 있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이거를 법조인 게이트라고 일단 명확하게 첫 번째로 잡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굉장히 전공법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받아서 이거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사람들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또 해버린 거죠. 예.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 고도의 심리전일 수도 있는데 굳이 우열을 가리자면 민주당이 좀 더 졌다. 예, 왜냐하면 박영수 특검까지 다 해가지고 그냥 박근혜 정부 사람인 것처럼 몰아붙인 거 이거는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정윤 변호사님 네, 어떻습니까? 저는 이 명단 공개를 봤을 때 사실 여당에서 공개를 한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뭐 최재경 검사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 민정수석으로 네네. 발탁됐던 사람이고 곽상도 의원은 의원 신분이기도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초대 민정 또 수석이었습니다. 그런 아주 요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관여됐다는 것을 혐의를 터뜨린 거기 때문에 이거 민주당에서 이거 프레임을 전환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그 명단을 공개했구나.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사실상 한 6, 7명의 명단이 있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이재명 지사 측근 한 4명 정도의 이름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공개된 내용을 보면 전혀 사실과 달랐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 여당에서는 호재인데 이걸 왜 야당 의원이 터뜨렸지? 이런 의견을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뭐 여야를 분간하지 않는 문제임에는 분명하지만 상당히 박근혜 정부라는 정권에 관여된 사람들이 많이 개입한 것도 사실은 팩트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것을 완전히 민주당, 더 나아가서 이재명 지사 게이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렇게 명명할 수 있는 사안인지는 상당히 물음표가 좀 처지는 명단이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박수영 의원이 공개를 했고 뭐 6명의 인물을 공개했는데 그 인물만 공개한 것이 아니라 성남시 의회 의장과 또 의원에게도
로비 자금이 뿌려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마 이재명 지사와의 관련성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저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대로 성남시의회 의장과 의원에게도 로비 자금이 뿌려졌다. 그리고 이분들 중에는 돈을 받은 사람도 있고 차용 증서를 써서 빌렸다고 위장했다가 돌려주는 사람 등 추가 제보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박수영 의원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짚어볼 내용이 있는 게 삼선 성남시 의원에서 또 서울시의회 의장까지 지낸 최모 씨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최 씨가 현재 화천대유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TV조선이 어제 단독 보도를 해드렸는데 이 최 씨가 시의회 의장으로 있을 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화천대유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뭔가 좀 의심스럽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어제 보도가 됐었는데 어떤 역할을 구체적으로 한 겁니까? 심각한 문제인데 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분이 성남시 의회 의장으로 근무를 했어요. 네. 원래는 이제 새누리당 시의원 출신이었는데 네. 2012년에 당적을 옮겨서 민주당으로 옮겨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바꿨습니까? 그 당시가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 재직 시였고 네. 그때 이제 2012년에 의장이 되고 나서 1년 후에 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설립이 진행이 됩니다. 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아시겠지만 성남시에서 100% 출자해서 만드는 이제 자회사고, 네. 그다음에 공공기관이고, 그다음에 이 대장동 개발을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예요. 애초에 시작이.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성남시 의회는 사실은 지사, 그러니까 시장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일을 감독하고 그다음에 관리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해야 되는 이제 곳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역할을 제대로 했겠느냐라는 이제 의혹이 제기가 되는 것이고, 이분이 의장으로 있을 때 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설립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를 또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지금 이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네. 당연히 굉장히 부적절한 이해 충돌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 충돌이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어떤 또 이 법적 문제가 있었겠는지는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이죠. 석연치 않다는 지금 꼬리표가 붙을 수밖에 없는데 장유미 변호사님, 네. 이 사람 최 씨가 화천대유에서 일하는 것 이것과 관련해서는 또 화천대유 측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정을 했습니다.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뭐 자문이나 고문격 형식이 아니라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지금 뭐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 입주를 원활하게 하는 그런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다. 우리 회사 사람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러면서 그럼 성남시 의회에서 의장까지 지냈던 부분과 관련해서는 의회를 떠난 지 7년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대장동의 어떤 그 사건이 발생한 게 바로 7년 전으로 소급해서 2014년도 15년도경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나온 지 7년이 됐다라는 해명은 오히려 그 과거에 의장직에 있었고 시의회에 몸을 담았는데 지금 이 화천대유라는 회사에 일하고 있다는 부분은 아까 최 기자님 짚어주신 대로 완전한 이해 충돌 행위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도 어제 이제 단독 보도로 드러났는데 검찰 수사 선상에서도 아마 들여다볼 부분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러저러한 이유로 지금 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도 배임죄 공범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 후보가 입장을 냈습니다. 어떤 입장을 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부패 사건을 수사하면 일단 돈 쓴 데가 어딘지를 돈 종착지를 먼저 뒤져서 잡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돈이 왜 생겼냐 이렇게 가는 건데 뜬금없이 이쪽 먼저 하고 급하게 그냥 그 배임 이게 말이 됩니까? 하여튼 그래가지고 아 이재명도 그러면 광범 아니야?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좀 들긴 하고요. 조금 이제 느낌은 안 좋은데 뭐 근데 저는 뭐 100% 고통은 받더라도 결국 사필 기정하더라. 우리는 뭐 수없이 당했으니까요. 이제 포연이 막 생기고 포탄 날라오면 제가 좀 신나요. 사실. 김수민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제 뭐 지금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 뇌물, 배임 이렇게 혐의를 받고 있고 혹시나 이게 이재명 지사로 연결돼 있는가 이게 남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뇌물 같은 경우는 근거가 없다고 봐야 될 거고요. 뭐 앞으로는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나온 걸로 판단해야 되니까 근거가 없다고 봐야 되고 배임은 좀 더 살펴봐야 되는 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좀 엄중한 상황이다. 청와대에서도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좀 그런 엄중한 상황인데 이재명 지사가 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대응을 한다는 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지사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제가 알 수 없지만 이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지금 이재명 지사를 풍자하는 사람들, 네티즌들을 보면은 기세가 어떤 기세냐. 이재명 지사를 봉고 파직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세가 아니라
위리 안치시켜 놓고 약 올리는 풍자물들이 넘쳐나요. 예를 들면은 이재명 지사가 뭐 배를 이렇게 들고 있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과일은 배임? 뭐 이런 식의 아재 개그 같죠. 예, 그리고 뭐 초창기에 그 추석 명절에 나왔던 화천대유 하세요부터 해서 네. 주로 네티즌들이 이재명을 잡아라 이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약을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재명 지사의 대응은 그렇게 약 올릴 만한 거리를 주면 안 되는 거고 쓸데없이 이렇게 나는 지금 정말 당하고 있지만 내가 한두 번 당해보는 것도 아니고 나는 끄떡없어 이런 태도도 풍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건조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어떤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데도 더 도움이 되겠죠. 근데 가장 이제 법리적인 핵심은 이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유동규 당시 이제 도시시설공사 이 도시공사 사장이 이 대장동 설계를 하면서 실은 실무진에서는 이 이익 배분이 이익이 많이 났을 때 결국은 이 민간인 저 소액 투자한 민간인들에게 너무 이익이 많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익 배분에 대한 이런 설계 규정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분 비율대로 나누는 이 조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라고 지금 시설공사 이 직원들이 보고를 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데 유동규 본부장이 이 직원들을 바꿔가면서 7시간 만에 이 조항을 빼버렸다는 네네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유동규 씨가 이 부분 때문에 뇌물죄가 빼박 상황인데 문제는 이런 상황들을 이재명 시장이 알고 있었느냐 또는 실무 직원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야 씨, 네가 본부장인데 직원들 바꿔라. 그리고 이게 부서 바꿔가서 정리하면 될 거 아니냐. 만약에 이런 언동을 이재명 시장이 단 한 번이라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될 수만 있다면 사실은 이재명 후보도 배임죄에 있어서 빼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된 앞으로 수사 진행 경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을 좀 엄중히 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재명 지사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아마 검찰 수사가 좀 집중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는 18일과 20일 다 다음 주죠. 경기도 국감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마 이재명 지사가 출석해서 정면 돌파할 예정이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또 공세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은 지도부와 대선 주자들이 총출동해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화면 보겠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투쟁의 강도를 높여나가는 시점이 왔습니다. 여의도에서 출발해서 청와대까지 도보로 이동하면서 국민들에게 특검법의 당위성을 알리고 이런 지지부진한 수사의 부당함을 알릴 것입니다. 특검을 촉구합니다. 반드시 대선 전에 밝혀서 이재명이 갈 곳이 청와대가 아니라 감옥이라는 것을 명명백백히 밝히겠습니다. 대통령이 이거를 엄중하게 지켜볼 그런 한가한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청와대가 나서서 만약 덮었다가는 문재인 대통령 본인도 무사하지 못하리라는 경고를 합니다. 이거는 의혹이 아니고 확인된 배임 범죄입니다. 공동 주범이 이재명 성남시장 그리고 유동규 이렇게 확실하게 나온 범죄 사건이고 대한민국 검찰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못하면 여러분들도 나중에 다 형사 책임 져야 됩니다. 자, 저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특검 요구했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또 심지어 여의도에서 청와대까지 도보 투쟁을 했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님, 도보 투쟁이라는 건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도보 투쟁 뭐 많이 택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특히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렇게 전국 일주 뭐 이런 걸 하시고 했는데 네. 이제 9km 도보 투쟁이라서 이게 그렇게 티가 많이 날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저는 일단은 야당에서 특검을 압박하고 있는 거는 특검 자체의 정합성을 떠나서 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한 여론의 환기와 압박 이 측면에서 유효하다고 보기 때문에 특검 요구 자체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도보 투쟁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뭐라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나왔을 텐데 제가 문득 바로 떠올린 생각은 저 같으면 특검 법안을 어떤 형상화해가지고 그거를 국회 앞에 위리 안치되었다 지금 특검 법안이 이걸 좀 국민분들이 구해주시라 하고 사진 몇 컷 찍고 뭐 이런 거를 하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문득 들었습니다. 최승 기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지금 검찰 수사가 확실히 이 상식적으로 보기에 좀 문제가 있죠. 유동규 씨의 휴대폰조차 지금 확보를 못 하고 있는 네, 상황이고 유동규 씨가 말을 이리저리 바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제대로 대응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사실은 이 논란이 제기되고 나서 수사에 착수하는 시점도 너무 늦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심지어는 정 모 씨의 이 녹취록이 아니었다면 네. 그분이 검찰에서 여러 가지 녹취록과 사진 등의 증거를 가져가서 이 얘기하지 않았다면 과연 이 정도 수사가 진행됐을까?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의심들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국민의힘으로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압박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뭐 저렇게 특검을 요구한다고 하면서 도보 투쟁을 하는 것은 뭐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제 뭐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이 뭐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앞장서서 뭐 이렇게 주장을 할 정도로 이 지금 이재명 지사 보호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저 특검이 실제로 현실화되기는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반응 한번 보겠습니다. 시큰둥했다고 하는데 윤호정 원내대표의 목소리 듣겠습니다. 이 도보 행진은 지금까지 들어봤는데 도보 투쟁은 또 처음입니다. 하늘도 아침부터 비를 뿌리는 걸 보니 동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미 야당 관련자들도 수사 대상으로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엉뚱한 곳에 힘 빼지 말고 제발 제 식구나 간수 잘하고 수사에 협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도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배우라 하셔서 들여다봤습니다. 이재명 지사께서 다른 지자체가 배워가라 하셔서 열심히 들여다보았는데 그 무모함에 말문이 막힙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공영개발을 빌미로 소중한 성남 시민의 재산을 고스란히 기획부동산 업자와 브로커의 주머니에 꽂아준 비리의 교과서, 부패의 전설이라고 할 만합니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후보 측도 민주당 내에서 이제 공격을 이어갔는데 대장동 개발 의혹은 이재명 게이트라고 정의를 내렸고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서른 의원의 목소리였는데 국민의 절반 정도가 이재명 게이트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서 대장동 게이트를 다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동규가 측근 중에 측근, 신복이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안다. 이재명 후보가 실적 부풀리기, 책임 전가, 꼬리 자르기 등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내 분위기도 심상치가 않네요. 김세희 평론가님. 네. 그 서른 의원 같은 경우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마치 다른 당의 정치인처럼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좀 짐작이 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뭐 이낙연 후보의 복심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 이제 참모들이 있을 거고 강원 전술을 다 쓰는 거겠죠. 네. 뭐 한 좌심실 정도 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왜 하필 서른 의원이냐 했을 때 서른 의원이 대선 주자로 치면 홍준표 후보하고 추미애 후보의 국회 동기입니다. 1996년에 정계 입문을 했고 그렇다면은 앞으로 정치를 하실 일이 그렇게 좀 상대적으로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좀 길지 않죠. 그러면 이런 얘기는 누구도 하기 어려운 얘기는 앞으로 앞길이 남아있는 후배들보다는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심정이 이렇게 저격수라는 형태로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본래도 좀 서른 의원이 공격적인 그런 것으로 또 뭐 한쪽에서는 악명, 한쪽에서는 명성을 떨치기도 했는데 그런 캐릭터까지 살려가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 내에서도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얘기하면서 이재명 지사 좀 감싼다라는 주장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김여진이 보시기에도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렇게 보이죠, 사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도부에서 굉장히 고민이 클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경선을 진행해서 가면 이재명 후보가 확정될 가능성이 큰데 만약에 확정이 되고 나서 유동규 씨의 어떤 수사기관에서 진술이라든지 또는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 혹은 또 어떤 자료들이 발견이 됐을 때 그러면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후보로 확정된 상태에서 기소가 된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은 민주당도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이 사상 초유의 일이거든요. 그리고 물론 저는 이제 그 부분은 사실은 검찰의 엄밀한 어떤 세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는 있지만 이재명 당시 지사가 저거 내가 했다, 내가 설계했다라고 스스로 얘기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일부 몇몇 언론 보도를 보면 유동규 씨가 본부장으로서 이걸 설계를 할 때 성남시장 부속실을 통해서 시장하고 긴밀히 전화 통화를 하더라.
라는 보도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도가 얼마만큼 객관적인 어떤 진술을 가지고 지금 보도가 됐는지는 전 그 부분은 검증을 하지 못했지만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은 이 지사 같은 경우는 거의 기소 목전에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아마 민주당 지도부도 지금 고심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저는 민주당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네. 얘기할 부분은 아닌데 어쨌든 다들 아마 지금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 그런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경선 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 이낙연 캠프 측 인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장동 의혹이 안 풀리면 화합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확한 것을 털지 않으면, 네. 밝히지 않으면 예. 이후 대선이 꽤 남았어요. 예. 그 과정에서 너무 혼란스럽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경선이든 또는 뭐 대선이든 어떤 결과가 나든지 간에 하나의 화합이 되기 쉽지 않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낙연 후보께서는 계속 불안한 후보를 거론을 하시던데 그 전부터도 아마 이 불안한 후보에 대한 얘기는 계속했다. 이 경선을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지 않냐. 이런 부분들은 명확히 하고 가자 이런 입장에서의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낙연 후보도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듣겠습니다.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여러 문제가 민주당이나 대한민국에 생길 수 있다.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낙연 후보 그리고 이낙연 후보 측 인사들을 또 비판하는 김어준 씨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어준 씨 목소리 한번 듣고 또 이야기 이어갑니다. 결선으로 가기 위해서는 승부수를 띄운 거죠. 문제는 이제 그게 승부수가 되느냐 하는 건데 대체로 전문가들은 승부수가 되게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한 20여 년간 이 선거에 임하는 수많은 정치인들, 뭐 대선 후보급들부터 지자체장들, 뭐 국회의원급, 시의원급들 많이 봤거든요. 많이 봐왔는데 선거 기간이 되면 평상시에는 즉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분들인데 하나같이 일정 정도 미칩니다. 시야가 좁아지고 마음이 급해지고 집착도 강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다른 사람이 돼요. 신기한 것은 선거 끝나면 돌아와요. 자, 이제 이낙연 후보를 겨냥해서 한 발언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어준 씨가 또 이재명 지사를 또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낙연 캠프 측을 비판하는 그런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낸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그래서 뭐 김어준 씨의 발언은 늘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드는 뭐 저런 분이 지상파, 그러니까 지상파라고 봐야겠죠. 네. 뭐 위험한 발언 유튜브에서 더 많이 하지만 이 라디오 방송을 또 하고 있으니까 네. 그 자리에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의문을 제기하고 싶고 저는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이재명 지사의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언론에 보도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뭐 야당을 통한 것도 있지만 네. 또 지금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경선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이재명 지사의 경쟁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흘러나온 내용들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 경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불안한 후보로 대선을 치르는 것 자체가 굉장한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낙연 전 대표가 사실은 좀 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이런저런 의혹을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선의 어떤 분위기는 이재명 지사 쪽으로 확 기울어버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지지층들이 오히려 위기에 이재명 지사 쪽으로 뭉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사실은 이제 이낙연 전 대표는 결선 투표까지 가는 게 목표겠지만 그게 현재로서는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관측들이 많습니다. 네, 사실 화력을 집중하고 있고 마지막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대장동 의혹을 더 공세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사 과정을 통해서 드러난 부분, 이것이 과연
그 이재명 경기지사 그 당시 성남시장의 배임으로까지 의율할 수 있는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팩트는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경선에 참여하는 수많은 선거인단들이 아직까지 이재명이란 지사에 대해서는 지지를 표해주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이 의혹도 사실 뭐 2019년도에 정모회계사가 녹취를 한 이후에 불거지게 됐는데, 이게 사실 초과이익이 애초에 이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한 3, 4천억 원이 더 발생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역으로 소급해서 이 설계를 했을 때 과연 민간에 이 귀속할 이익이 이 정도가 될 거라는 거를 알고 고의로 이렇게 의도적으로 설계를 한 당사자가 과연 이재명 지사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수사가 끝까지 가더라도 배임으로까지 기소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그렇다면 사실상 막판에 이낙연 후보가 승부수를 띄우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제가 조금 장 변호사님 말씀에 이제 반론을 드리면, 그 실무진에서는 반드시 이게 비율대로 나눠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조항 유지를 고수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동규 본부장이 실무진을 바꿔 교체하면서까지 지금 그 조항을 안 넣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 실무진 입장에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초과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실무진에서는 예측했다는 뜻이거든요. 구체적인 금액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그 초과 이익이 안 난다고 할지라도 가령 뭐 몇백억 대의, 지금 몇백억도 큰 돈이긴 하지만 가령 몇백억 대의 이익이 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실무진 의견이 정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출자 비율대로 나누는 게 맞습니다. 통상적인데 그런 통상성을 뛰어넘어서 지금 유동규 씨가 이 제도 배분 분배 설계를 했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 분배 설계하고 실무진 교체하는데 이재명 당시 시장이 관여를 했다, 지시를 했다. 이 부분이 밝혀지는 순간 제가 가지는 판단으로는 이재명 후보 배임죄 기소 못 벗어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 뭐 수사 진행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지켜봐야 될 대목이긴 한데 결국은 사실관계의 확정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장동 의혹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가 좀 확인해보고 또 보도를 열심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국민의힘 상황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지난 6차 토론회가 끝난 직후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방송국 내에서 좀 다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인지 이제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두 사람의 갈등이 시작된 건 바로 이 발언 때문입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몇 명의 이름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인지요? 천공 스승님 아십니까? 천공이요? 천공 스승. 천공이라는 말은 제가 못 들었는데요. 본인이 스스로 윤석열 후보의 멘토, 지도자 수업을 시키고 있다. 그런 자칭하는 분인데 모르시는구만요. 제가 알긴 하는데요. 네. 무슨 멘토니 하는 얘기는 알겠습니다. 그건 좀 과장된. 알긴 알고요. 네. 지장 스님은 아십니까? 지장 스님은 전 모르겠습니다. 만나본 적 한 번도 없습니까? 지장 스님 예. 예. 이병환이라는 사람 만나본 적 있습니까? 이병환. 이병환이요? 예. 어떤 뭐 하시는 분입니까? 모릅니까? 네. 아주 뭐 이상한 특정 부위에 그 침을 놓는 사람이라고. 만난 적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모릅니다. 그러면 지금 역술인 중에 노병한이란 분은 압니까? 노병환 씨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신문에도 났지만 올려놨지만 그날 제가 자주 봅니까? 자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날 딱 한 번 우리 저 김종인 위원장하고 정가병 그때 딱 한 번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식사 갔더니 거기 나오셨더라고요. 자, 저런 질문들이 오고 가고 나서 마이크가 다 꺼지고 난 다음에 이제 두 사람이 충돌했다는 건데요. 삿대질, 언성까지 높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거 좀 취재를 좀 해보셨습니까? 뭐 제가 직접 취재를 해보진 않았지만 뭐 지금까지 나온 보도들을 보면 뭐 없는 얘기를 쓰진 않았겠죠. 대부분의 언론들이 썼으니까요. 이제 시작은 이거죠. 이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전 토론회에서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온 것 때문에 좀 논란이 크게 일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토론회에선 유승민 전 의원이 그 부분 관련해서 포인트를 잡아서 계속 공격을 한 거예요. 방금 들으신 대로 집요하게 물어보죠. 그렇죠. 이제 뭐 주술, 미신 뭐 이런 계열로 이제 공격을 했는데 윤 전 총장, 그러니까 토론회가 끝나면 이제 후보들이 또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윤 전 총장이 왜 토론회에서 미신 같은 얘기를 하느냐, 뭐 그러지 말라, 뭐 조심하라,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이제 뭐 의혹 보도가 나와서 한 건데 뭐가 안 된다는 것이냐.
당신이 뭔데 나한테 조언을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설전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서로 약간 이제 신체 접촉도 있었다는 건데 뭐 상대방 그러니까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우리가 악수를 하자고 했는데 상대방이 뿌리쳤다라고 지금 양 캠프는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면서 뭐 손가락으로 누가 누구의 가슴을 툭툭 찔렀느니 어쨌느니 뭐 하는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전반적으로 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 TV 토론회에서 후보들이 자신들의 어떤 정책, 그다음에 비전을 갖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뭐 윤 전 총장이 비록 그 이 왕자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한심해 보이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런 내용을 갖고 저렇게 설전을 벌이다가 토론회가 끝나서는 마치 어린 아이들처럼 저런 이제 이 충돌까지 있었다고 하는 거니까 참 다시는 저런 장면들이 좀 없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두 캠프에서는 모두 입장문을 냈습니다. 완전히 다른 입장문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승민 캠프에서는 정법에게 미신이라고 하면 명예훼손될 수도 있다면서 이제 면전에 손가락을 흔들면서 항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캠프에서는 유 후보가 악수한 손을 뿌리치고 갔다. 뭔가 서로 먼저 잘못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경재 의원님 내용을 좀 아시죠? 아니요, 저도 확인을 안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도 이제 업이 저한테 직무가 대외협력특보여서 밖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만나는 게 제 주된 일이다 보니까 사람들 만나면서 뭐 어떻게 얘기를 하십니까? 저도 그러니까 캠프 내에서 이제 입장문 뭐 대변인들이 예. 나가기 전에 이제 저희들도 같이 이제 공람하는 정도 상황이고요. 어쨌든 뭐 저런 어떤 말다툼이 됐건 언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저희도 조금 좀 더 잘했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 거고요. 저 이렇게 토론회 자체에서 누구 아느냐 이런 질문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아니 우리 살다 보면 저도 뭐 스님들 많이 만나고 또 목사님 신부님들도 많이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들 듣거든요. 근데 누구 아느냐 누구 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자체가 좀 상당히 좀 또 한 분 그 뭐 이병 누군가 하시는 분은 뭐 저한테 저 논란이 되고 나서 사진이 순식간에 여러 장이 오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보니까 이낙연 후보 수행하는 뭐 동영상도 오고 그다음에 전에 뭐 반기문 씨랑 찍은 사진도 오고 이래서 제가 볼 때는 저 부분 질문한 것은 유승민 후보 참모들이 아마 조금 질문의 포인트를 잘못 잡아서 써준 것이 아닌가 싶어서 어쨌든 저희 후보를 대신해서 어쨌든 저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이나 지지자들께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들이 좀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한 명당 2개씩 총 4개를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이 본판 그 토론에서 뭐가 문제였었냐면 유승민 후보는 질문 기법이 저렇게 할 바에는 다 물어보는 게 한꺼번에 이런 사람 아느냐 한 명씩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한 명씩 물어보게 되면 이 뭐 청문회나 나아가서는 심지어 검사는 윤석열 후보가 검사 출신인데 얼핏 유승민 후보가 검사 같았어요. 예, 좀 그런 것들은 그래서 그냥 한꺼번에 물어보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그것만 상기시켜줘도 어떤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도 그냥 자기한테 그런 의혹이 있다는 거 안다. 다 물어보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이제 막후 처리에서는 저는 두 사람 또 잊어버리고 있을 과거의 본인 모습들을 좀 상기시켜드리고 싶은데 예전에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할 때에 추미애 당시 장관하고 어떤 회의에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근처에도 앉지 않고 보지도 않았어요. 차라리 이렇게 마음이 상하는 토론이었다면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유승민 후보의 경우는 지난 대선 때 대선 후보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4차 토론회였었나 그때 했던 그 토론회 끝나고 나서 유승민 후보한테 기자가 가서 소감을 물으니까 좀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늘 토론회 좀 즐겁게 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좀 유감스럽다라고 하는 그날 토론회도 선방했다라는 평가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뭔가 본인이 복귀를 해보면서 좀 찝찝한 게 있었나 봐요. 그렇다면 유승민 후보도 이럴 때 오히려 뭐 다른 후보하고 인사하고 이럴 시간에 좀 혼자 서서 복귀를 해보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과거의 본인들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그 신체 접촉이라든지 또 불필요한 어떤 행동들 이러면서 이제 또 다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보도도 되고 있는데 자 유승민 전 의원 후보가 어제 자정쯤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이 상기시켜준 그 소위 정법 동영상을 찾아봤다고 했는데
어떤 영상인지 저희도 찾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그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검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국민을 위해서 검사가 돼보겠다. 불의를 보고 나는 그런 거를 당당히 할 말을 하고 하는 사람이 나왔던 거죠. 그렇게 해서 자천도 당하고 고생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떤 시대를 만났죠. 이제 윤석열 총장을 왜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대를 가졌느냐. 그 기승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를 가졌던 거예요. 이 사람이 힘이 어디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유승민 후보도 이 사람을 천공스승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멘토 아니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일단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뭐 글쎄 후보께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멘토라고 하는 건 상당히 과장된 얘기다라고 얘기하셨으니까 그냥 그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국회의원하고 또 그전에 뭐 검사, 변호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우리 보통의 사람들은 성직자, 종교인 하면 기본적으로 존경의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네.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성당에 가서 신부님 앞에서는 이렇게 딱 항상 이 부동자세 정자세로 앉아 있거든요. 보면 스님들 앞에서 우리 법문 들을 때도 무릎 꿇고 법문 듣지 않습니까?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통상적인 보통의 어떤 삶을 떠나서 이분들이 금욕과 어떤 정신적인 수행의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그런 자세가 나오는 건데. 저 이제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특정 종교인을 멘토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뭐랄까 그냥 그 질문 자체가 무슨 특이한 시각과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어쨌든 정치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들의 세계관을 듣고 거기서 세상에 뭔가 좀 이득이 될 만한 얻을 게 없나 계속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질문 자체가 틀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손바닥에 왕자 썼던 거 그걸 가지고 김재원 최고위원도 한마디 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토론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도 좀 나아지고 있죠. 내가 보니까 2차부터 왕자를 썼다 뭐 그래 나오던데 하여튼 왕자를 쓰고 나서부터 토론이 좀 나아졌어요. 그래서 효과가 있다. 왕의 힘인가요? 효험이 있어. 오늘 내가 왕을 안 써서 자꾸 이렇게 밀린다고. 못 써가지고 어제 힘을 못 썼습니까? 손 안에 있어이다 얘기해야 돼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이 영상 보시면서 웃으시는 분들, 시청자분들 또 많으셨을 것 같은데 저는 아마 시청자분들이 웃었던 거에 2배로 웃었을 거예요. 벌써부터 웃으시는데 왜 제가 2배로 웃었냐면 이번 토론회에서는 손바닥에 왕자를 안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승민 후보하고 싸움이 났어요. 그러면 이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과 겹쳐서 보면 차라리 왕자를 썼으면 싸움이라도 안 났으려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단순히 개인적 소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이 너무 얄궂게 들리는 겁니다. 요 자체로도 그렇지만 저같이 다른 거하고 또 생각이 결합이 되면 완전 소위 얘기하는 빵 터짐이 돼버리는데 문제는 김재원 최고위원은 유머러스하다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겠지만 국민의힘은 좀 희화화되는, 많이 희화화되는 거죠.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좀 인물평을 좀 하자면 국민의힘에 2명의 악동이 존재한다. 스타일은 좀 다른데 얼마 전에 이재명 지사에 뭘 찢어버리겠다고 했었던 이준석 대표와 김재원 최고위원 2명이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악동 2명이다. 이거는 제가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 2명의 캐릭터가 굉장히 돋보인다. 이거 뭐 칭찬도 아니고 비아냥도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이 논란을 자초한 건 윤석열 전 총장에게 있다라고 봅니다. 사실 왕자 주변에서 써줬다는 말도 저는 개인적으로 믿지 않지만 그걸 쓰고 나왔다는 거 사실 그 불온한 축언을 손에 담고 나왔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용납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 저희 국민들한테 또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오방색이니 청와대에서 국판을 벌렸느니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반감이 있는 상황에서 저는 유승민 후보가 어떤 후보 검증 차원에서 상대 측 윤 전 총장에게 당연히 물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데 그 부분에 발끈해서 장외로 나아가서까지 신경전을 벌였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좋은 표를 줄 수 있을지 저는 좀 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컷오프 되기 전에 토론회는 이제 다 끝났고요. 금요일 날 컷오프 결과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본선 4강 토론회들이 이제 한 4차례 정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만약에 안 쓰고 갔다가 뭔가 일이 발생하면 또 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잠깐 해봅니다. 그냥. 아니 근데 들었어요. 그 뜨거운 국민들의 마음이 네네. 아마 우리 윤 후보로 하여금 그 국민들을 지금 왕처럼 섬겨야겠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게 하셨을 것 같고요. 네. 그런 마음을 아마 본인의 마음속에 좀 새기지 않으셨을까. 참모니까 그렇게 좋게 해석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주술 논란으로 지금 시끌시끌한데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은 무속을 안 믿는다 이렇게 반대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그렸다고 여전히 생각하세요? 누가 그랬겠어요. 무슨 일이 터졌을 때 그걸 돌파하는 방법은 정직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 의의가 없는 게 거기에 왜 내 속옷이 들어갑니까? 나는 무속 안 믿어요. 그게 붉은색에 대한 그 의미가 내 옛날에 한번 이야기한 게 있는데 정의와 열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붉은 속옷을 입었다는 것도 기자들이 장난삼아 그래 이제 말한 거예요. 그게. 알겠습니다. 예, 정의와 열정. 자, 홍준표 의원은 이제 주술 논란에서는 자기가 좀 빠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 같고 그런데 막말 논란은 또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라디오에 출연해서도 하태경 의원을 향해서 반말을 해서 또 논란이 됐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억지 쓰고 남 뒤집어 씌우고 아이고 내 그래 하는 사람은 좀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계속 부딪히세요 두 분이. 이제 우리 홍 후보님하고 우리 하 후보. 지 혼자 억지로 이래 뒤집어 씌워 뿌리고 끝내 뿌리고 이래 하니까. 아니 지 혼자라 그러시면 안 돼요. 지 혼자 해도 되죠. 내가 나이도 지보다 많은데 뭐 따로 들을 것도 없어요. 떨어진 사람 불러서 물어보면 뭐예요? 제 앞에서는 좀 봐주라, 좀 살살 해주라 해놓고 또 뒤에 가서는 또 뭐 욕을 하고 어쨌든 페어 플레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제불능인가 보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체념하는 유권자들이 더 늘어날 거라고 그렇게 보죠. 자, 김수민 평론가님, 홍준표 의원의 목소리는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네, 뭐 특유의 캐릭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한편으로 뭐 설득력 있는 이제 역으로 이제 역술 논란에서 네. 붉은색 이 역으로 붙으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역술이나 무속하고 아닌 거하고 스펙트럼이 있어가지고 어느 선에서 딱 단절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색깔을 추구하는 게 어느 정도 무속적일 수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거 뭐 일설에는 이제 사람 몸의 체질하고도 연관이 있고 사람 몸에 맞는 또 뭐 의학적으로 또 이어지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것들이 있고 내가 또 기분 탓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것을 좀 또 여유 있게 설명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하태경 후보와의 관계는 또 묘한 것 같습니다. 정말 저는 이게 비슷한 게 민주당 또 토론회 특히 초반 때 보면 박용진 후보가 그렇게 이재명 후보를 비판을 하고 심지어 훈계하듯이 나이가 더 어린데도 훈계하듯이 그런 기본소득 논쟁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팀에는 또 그 하태경 홍준표 조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따질 건 따지고 또 저렇게 막후에서 또 별도의 방송에서 톰과 제리처럼 하는 거 다 좋은데 어쨌든 간에 좀 생산적인 논쟁으로 가야 된다. 뭐가 나왔든 간에 두 사람 사이가 나쁘든 좋든 그거는 별개의 문제고 그런 것들이 좀 도출될 수 있는 그런 토론들을 앞으로 좀 해줬으면 한다는 것이 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람입니다. 근데 사실 보면 이게 우리가 저 화면을 보고 토론을 하다 보니까 심각하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대장동처럼 무슨 4천억대지 1조 대 이익을 누구한테 몰아줬다 또는 그냥 돈 한 번 주면 50억씩 쑥쑥 그냥 건네준다 뭐 이런 차원의 것은 아니잖아요 보면.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사실은 그냥 이건 웃고 지나갈 수 있는 해프닝 정도의 논쟁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두권에 있지는 못하지만 화제를 모으고 있는 후보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한 분 더 있는데 바로 안상수 후보입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투기의 마피아 두목 이재명 당신의 가면을 찢어버리겠어. 국민들이 지금 아주 허탈하고 답답합니다만 저한테 그래서 토를 보내줬어요. 혼내라고. 이재명 권순일 나쁜 나와봐. 지구로 떠나라.
장희 변호사님, 저 안상수 후보의 퍼포먼스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연극적이고 극적인데 본인을 향한 어떤 시선이 상당히 좀 약하다 보니까 시선 끌기에 너무 몰두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토론회 자체를 굉장히 유치하고 희화되도록 만들었다. 이런 부분 참 안타깝고요. 네. 뭐 토론, 방망이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관뚜껑을 갖고 와서 덮어버리겠다라는 취지의 뭐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이거 굉장히 좀 격이 낮은 수준이다. 정치 공력이 상당히 많은 분이 대선을 하겠다고, 한 국가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오신 분이 이런 식의 퍼포먼스를 한다? 좀 납득하고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이면 4강 후보들이 추려집니다. 어떤 결과들이 나오고 또 누가 4강에 마지막에 합류하게 될지 좀 궁금해지는 점들이 많은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마무리하기 전에 고발사주 의혹 관련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제보자 조성은 씨 간의 통화 녹취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건의 녹취 파일에는 김웅 의원이 고발장을 전달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자, 통화 내용을 복원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가 고발장을 보내줄 테니 서울 남부지검에 접수하라. 그랬다가 서울 남부지검이 아니라 대검에 접수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공수처가 복원한 내용입니다. 앞서 조성은 씨가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김웅 의원이 꼭 대검 민원실에 접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혀왔었는데 그 목소리 잠깐 듣겠습니다. 8일에는 김웅 후보의 전화도 받으셨어요? 네, 그때 제가 일전에 방송에서 공개했던 것처럼 이제 뭐 대검 민원실에다가 꼭 접수를 해라. 서울중앙지검 말고 네. 대검 민원실. 예, 서울중앙지검 말고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게 후단이었고요. 대검 민원실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상한 말입니다. 대검찰청이라는 곳은 굉장히 이제 상징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당 지도부라든지 혹은 선대위 지도부가 방문할 수 있는 격이고 사실 그렇다면은 보통 뭐 대변인실이나 아니면 뭐 어떤 총장이나 어떤 이런 간부급 인사와 접촉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대검 민원실에 이거를 갖다 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고요. 자, 이렇게 조성은 씨가 과거 얘기를 했었고 그게 이제 복원된 걸 보면 대검 접수하라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중앙지검이 아니라면 남부지검은 이 표현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리고 김웅 의원은 기억이 안 난다는 주장들을 거듭했었죠. 김웅 의원의 목소리도 잠깐 듣겠습니다. 제보자한테 전화를 해서 이거는 중앙지검으로 하지 말고 대검으로 반드시 접수를 해라라고 얘기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고 이런 자료를 했다는 것도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통화를 해서 그 사람과 무슨 이야기를 했다 그런 것까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받았거나 그걸 넘긴 기억도 없습니다. 그럼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난다고 거짓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왜 기억을 못하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그거를 또 기억하는 게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최성희 기자님, 지금 얘기를 보면 김웅 의원은 기억 안 난다는 주장을 거듭했고 조성은 씨는 대검에 접수하라라고 김웅 의원이 나에게 말했다라고 했는데 복원된 파일을 보면 지금 조성은 씨의 말이 좀 더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게 만드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 부분은 조성은 씨의 말이 맞는 것이라고 지금 봐야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전 총장 또는 윤석열 전 총장 측이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야당한테 이 본인한테 불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발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인데 지금 검찰에서 현재 나온 이 녹음 파일의 어떤 이제 내용은 그 사건의 본질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사건을 이제 일종의 폭로라고 해야 되나요? 문제 제기를 한 조성은 씨의 여러 가지 주장 중에 일부가 이제 사실인 것 같다라는 그런 점에서 조성은 씨의 주장에 좀 신빙성이 있다라는 어떤 무게감을 실어준다는 차원에서 좀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김웅 의원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전반적으로 이 지금 녹음 파일도 지금 복원돼서 나왔지만. 저 정도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김웅 의원의 말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고발장을 뭐 자기가 썼다는 얘기를 했다가 또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를 했다가 그다음에 이 전달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저는 그 복원된 녹음 파일 내용 중에서 이 우리가
이 우리가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우리가가 과연 누구인가 그것을 또 규명하는 것이 앞으로의 수사에서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언론 보도를 보면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에게 대검에 찾아가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찾아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온 게 되니까 저는 쏙 빠져야 된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보도를 한 언론사가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진짜로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요 표현이 사실일까요, 김수민 평론가님? 이게 언론사 보도마다 달라요. 네. 내용이. 이게 좀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네. 좀 대비를 해봐야 될 사안인 것 같고 이를테면 이제 새 언론인데 한 방송사에서는 이제 이렇게 윤석열이 시켜서 온 게 되니까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또 다른 방송사에서는 검찰하고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뭐 이 정도 수위였고 그리고 이 문제를 최초로 보도했던 모 인터넷 언론 같은 경우는 이런 표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내용이 제일 짧았어요. 제일 먼저 보도했는데도. 그래서 좀 저는 1차적으로 언론사에서 이 내용을 어떻게 입수해서 보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피의 사실 공표라든지 이런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보도잖아요. 그럴 경우에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뭐 법이라든지 원칙에 어긋나는 게 없고 그래서 정당하게 한다 할지라도 네. 좀 어느 정도는 소극적이고 짧게 보도하는 게 그나마 안전한 보도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구체적이고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보도했던 이 매체의 네. 기사는 이제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그러면 그 근거가 있느냐 예, 결국에 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공수처가 정점식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죠. 그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그 문건하고는 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련 문건을 저희 사무실에서 발견한다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헛된 곳에 수사력을 낭비하지 말고 이 사건의 본질인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모 씨와의 관계에 대한 수사에 조속히 착수를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토당토는 터무니없는 짓을 지금 공수처가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어이가 없어서 기가 막힐 뿐입니다. 지금 압수수색을 해야 될 것은 성남시청,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재명 도지사의 집무실 그리고 비서실 그 관련자들의 자택과 사무실 그리고 그 핸드폰입니다. 자, 장윤 변호사님, 네. 압수수색 해가지고 뭐 좀 건져낸 게 있습니까? 사실 빈손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뭐 포렌식도 해보고 키워드로 검색을 했는데 사실 정점식 의원은 이 다리 역할, 가교 역할을 했을 뿐이라서 만약에 뭐 실효적인 증거물이 나오긴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지위에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이 어떤 비판하는 사람들을 검찰이 수사하고 싶은데 그 외형을 만들고자 해서 사실상 고발을 사주했다라는 것이 의혹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부처에서 검찰 내부자들이 자가 발전해서 한 것인지 윤석열 전 총장의 묵인 내지 지시하에 한 것인지 이 부분이 사실 수사에서 밝혀질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이와 함께 제보 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정식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성은 씨가 제보하기 전에 박지원 국정원장과 두 차례 만난 것으로 알려졌죠.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만나셨다 이렇게 나오던데요. 맞습니까? 네. 그게 언제쯤이었습니까? 저도 찾아보니 한 8월 넷째 주쯤이더라고요. 뭐 사실 밝히기도 좀 민망하지만 예. 근처에 있다고 하시니까 잠깐 티타임 하자고 하셔서 업무 미팅 하다가 바로 그냥 잠시 가서 뵌 것뿐입니다. 그럼 어디서 만나셨는지도 말씀 가능하시겠습니까? 일단은 뭐 예. 인가요? 거기서 만나고 네. 거기서 뭐 뉴스보스 보도에 대한 이야기는 나누지 않으셨고요. 전혀 나누지 않았습니다. 수사가 이제 시작됐는데 수사의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저는 아직 보지 못했는데 혹시 김건희 의원 내용 좀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될 것 같습니까? 수사하는 거 지켜봐야죠. 지켜봐야 되고 어쨌든 만났다고 하는 것은 조성은 씨가 인정을 했고 네. 원장께서도 인정을 하셨으니까 그건 이제 분명한 것 같고요. 혹여 그 만난 과정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이제 그 부분이 관건이 될 텐데 그건 수사하는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텐데요. 네. 저는 저게 지금 아까 그 이전에 뭐 조성은 씨 핸드폰에서 지금 무슨 녹음 파일이 나왔다고 하는 내용이 지금 몇 군데 언론 매체 보도로 나왔는데 공수처에서는 공식적으로 지금 발표는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지금 추미애 법무부나 박범계 법무부가 했던 것에 의하면 이건 사실은 수사기밀 누설이거든요. 공수처 내부에서 수사기밀을 누설한 겁니다.
물론 이제 수사를 하는 것은 해야 되는데 어쨌든 수사도 일관된 원칙과 절차에서 해야 되는데 조금 따져봐야 될 대목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사 상황 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